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인터넷 강의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도 쉬는 시간이 조금 있고요. 저 쉬는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으로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인강인데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저 배속으로 들어가지고요. 빨리빨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시는 분도 있죠. 근데 웬만하면 제가 쉴 때 쉬고 강의 진행할 때는 계속 따라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선생님 실강이 좋아요, 인강이 좋아요 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듣거든요. 네, 저는요,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강의 어떤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제 시간, 강의 시간을 좀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10분 듣고 스톱 누르고 앞으로 안 보라고 스톱 한번 누르고 유튜브 한번 보고 아까 뭐라 그랬죠? 공부 엉덩이가 한다 그랬죠. 자, 실강을 들으면 강제적으로 그게 해결이 돼요. 하지만 인강을 들으면요, 자신의 의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따라오시고요. 쉴 때 여러분도 같이 쉬세요.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참으세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민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수험용 민법을 우리는 공부한다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수험용 민법. 자, 민법이기는 하지만 수험용 민법이다. 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자, 갑이을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다. 100만 원이 아까 100만 원이었죠. 자, 1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B라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만약에 B 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어딜 따라가야 된다고요? B를 따라가야 돼요. 아시죠? 이게 수업용 민법이라 그랬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 이거 너무 강조를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요, 앞에도 요거 있죠,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은 뭐예요? 조문과 판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민법 책을 보시면요,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저는요, 대부분 완벽하게 그 조문까지 암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상당수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자동적으로 암기가 된 게. 하지만 몇 조에 잘 안 보는 조문에 가호, 나호, 그 몇 호에 뭐가 이런 것까지는 암기를 못해요. 하지만 수업할 때는요, 제가 이건 몇 조죠? 이건 몇 조입니다. 이건 107조에서 이렇게 되고요. 이건 111조 제 2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업 이렇게 진행을 저도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법전 옆에 놓고 계속 제가 하는 말 스톱 눌러놓고 법전 찾고 이걸 계속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책을 그냥 읽는 거랑 똑같아요. 전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이거 107조이랑 제3조 이거 이래서 이거 되고 이거 되죠?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요, 법조문 몇 조 기억하세요랑 다른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중개사 시험, 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 할 때 몇 조니까 확인하세요라는 얘기 안 합니다. 조문 얘기도 많이 안 할 거예요. 맨날 나오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 조문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몇 조예요, 몇 조예요, 몇 조 이렇게 많이 말씀을 안 드려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해설 강의 같은 거 할 때 꼭 그러지 않을 때 막 조문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강의 후기에 남겼어요. 박경 교수님은 막 이렇게 그 조문 몇 조 얘기 안 하셔서 조문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저 아마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계란 자랑.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실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이해라고 써있잖아요. 구구단, 이거 말고 이거 의미 조금 달랐죠. 구구단을 생각해 봅시다. 구구단. 내가 기억하기 편하게 어떤 구구단을 만들었어. 이거 그냥 조문이라고 할게요. 조문.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러면 이렇다, 이러면 이렇다라고 쭉 정리되는 게 민법전이잖아요. 법전에 이게 써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수업용 민법은 수업용 민법은 뭐다? 법 조문을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구단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2 곱하기 3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쉽겠죠?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딴지를 걸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판례는 뭐냐면요, 애매해. 조문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민법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세상의 모든 산나 만상의 현상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조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누가 한다? 대법원에서 해준다. 대법원에서 내린 우리 판결을 판례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지를 딱 봤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위에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요거 있었죠. 이게 A로도 해석될 수 있고 B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고요.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논리적이고요. 이것도 논리적이에요. 보통 이 논리는 대학 교수님들이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A설을 취하시는 교수님도 있고요. B설을 취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둘 다 말이 돼요. 근데 대법원이 B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대법원 판례. 이거 A가 무조건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A도 맞을 수 있고 B도 맞을 수 있지만 현재 대법원은 B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맞아요. 이거 대법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저거도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맞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죠.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생각과 가까운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죠? 대법원 판례와 조문이에요. 대법원 판례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올까요? 12 곱하기 8. 그러면 12 곱하기 8을 공부하려면 2 곱하기 3이라고 썼네. 2 곱하기 8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조문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보는 그 타임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는요. 오전에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보세요. 9시까지 입시를 하셔서 9시 반에 시험이 스타트 딱 시작을 해요. 몇 분 동안 볼까요? 이거 시험 100분 동안 봅니다. 자, 부동산 학계론 몇 문제? 40문제.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가 나와요. 총 80문제를 100분에 보는 거예요. 학계론 문제 나눠주고 끝나고 민법 문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100분을 알아서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과목당 40점 이상은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내가 민법 100점 맞았는데 학계론을 35점 맞으면요. 1차를 떨어지는 게 돼요. 이해가 하셨죠? 그게 과목이라서 과락이라고 불러요. 과락. 그럼 평균 60, 두 과목이 평균 60이 돼요. 60이 안 되면 그것도 떨어져. 이거 평락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1차요. 2차는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죠.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는 뭐라 그랬죠? 1차는 뭐라 그랬죠? 교양. 교양이 뭐예요? 적어도 공인중개사라면 요 정도는 알아야지. 자, 2차는 뭐라 그랬죠? 전공. 공인중개사라면 이 2차 과목을 구체적으로 잘 써먹을 줄 알아야지. 실무에서 요걸 쓸 테니까. 그렇죠. 자, 우리 모든 법학 전문 시험은요. 다 1,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시험만 빼고는요. 1차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봐요. 보통 시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월 달에 1차 시험을 보고요. 6월 달에 2차 시험을 봅니다. 1차 시험 합격자들만 모아가지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1차와 2차가 다 뭐다? 객관식 시험인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봐요. 다만 이건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원칙적으로는 1차를 합격한 사람들은 모아서 2차를 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1차를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고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봐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요. 1차는 불합격했는데 2차를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차도 불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또 통계 낼 때. 아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략은 어떻게 되겠어요? 1차는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2차에 열심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차는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55점에서 한 60점 사이 나오는데 뭐 이 정도 실전에서 합격했겠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조금 높은 점수가 나오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65점에서 75점 사이가 항상 좀 나오는 게 좋아요. 아셨죠? 65점에서 75점 정도는 항상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차를 공부하시면 돼요. 2차는 2차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민법 및 민사특별법만 조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민법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이에요. 법. 자, 법. 자, 학개론 빼고는 전부 다 법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합계론 빼고는 전부 다 법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중개사법 과목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민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 같은 것도 중개사법 이의신청 막 쓰고 그래서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제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입문 강의를 2024년 연말이나 2025년 연초에 보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동차를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1차 먼저 저 시간이 너무 없고 공부 못하기 때문에 1차만 볼게요.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과 일단은 부딪혀 볼게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1, 2차 동시에, 이걸 동차라고 불러요. 1, 2차 동시에 합격을 목표로 할게요 라고 달리시는 분들 있죠. 1차 먼저 출발 혹은 1, 2차 동시 출발 이런 분들 있죠. 네, 효율이 극과 극으로 좀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차로 처음에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시간적 여력 또 어떤 좀 학습의 여력, 학습 성취의 여력이 조금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더 빨리 붙으세요. 되게 평균을 좀 내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2차를 한번 맛이라도 본 거예요. 맛이라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낯설음이 줄어들어요. 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앞에서 5가지 원칙 뭐라 그랬어요? 빨리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반복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낯설음을 계속 줄여가면서 머릿속에서 날아가는 휘발성을 잡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랬어요. 양을 줄이고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수업 모드로 들어가서 2차 과목을 한번 1회독, 2회독, 3회독 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스톱하신 분이랑 처음 생짜로 2차를 나중에 올해는 2차 합격해야지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랑은 네, 시작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차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올해 중개사법에서 막 민법 나오고요. 학개론에서 뭐 일부에서 공법 내용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중개사가 좋은 중개사가 될 수 있는지의 역량을 판단하는 게 중개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은요.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차를 좀 준비하시는 게 시작할 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아마 이 수업보다 설명회 때 저를 보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매번 설명회 때마다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달라요. 1월달 설명회랑 당연히 4월달 설명회랑의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월 전까지는 적어도 5월 전까지는 시점이 5월 전에 시작하신 분들은 일단 동차로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월 이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여쭤봅니다. 지금 공부할 시간적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래서 좀 충분하시다 싶으면요. 조금 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동차 가세요. 무조건 동차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7월 이후 8월 이제 시험 2달, 3달 남겨놨을 때에는 동차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일단 민법하고 학계로는 잡고 시간의 여력이 조금 있으시면 2차 과목을 한번 찍먹이라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의 뜻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민법 이제는 민법이죠. 공인중개사 시험 말씀드렸으니까 민법 말씀드려야 되죠. 자, 민법. 자, 여기 민법이 1차 과목이 있습니다. 다 법 과목인데 왜 민법만 1차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죠. 자, 왜 그러냐면요. 앞에 한 9개 정도 시험 있다 그랬죠. 놀랍게도 법학 전문 시험에서 그리고 플러스 뭐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사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1차 시험에 민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1, 2차가 없으니까 그거 뺀다 치더라도 예전 사법시험에서 보시면 사법시험에서 1차 민법이 있었거든요.
뭐 변리사? 1차의 민법이 있어요. 세무사는 1차의 민법이 있긴 한데 선택 과목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민법의 1차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민법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 사법의 왕. 혹시 법대 출신, 법대에 나오신 분 생각을 해보세요. 법대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법 하나도 모르는 애들 모아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법학 입문이라는 시험을 해요. 이 법학 입문이라는 그 과정을 해요. 그때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민법 총칙합니다. 로스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입학하기 직전에 프리로스쿨이라고 2주 정도 과정이 있거든요. 2주 정도 과정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민법 총칙합니다. 법이란 게 뭐예요? 법치가 뭐예요, 여러분? 법치? 법을 근거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근거를 법으로 하는 것이 법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가 법으로 통치할 거야! 가 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법이라는 건 뒤에서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법이란 건 사이인, 즉 일반인들 사이의 관계예요. 일반인들 사이의 관계라고요. 국가가 없어요. 일반인들 사이의 관계. 제가 관계라는 말을 썼죠. 그쵸? 사법 관계. 일반인들 간의 관계.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친구는 돈 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하죠. 즉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법이라고요. 이걸 조금만 바꿔볼까요? 이 한 사람을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로 바꾸면요. 뭐 행정법, 헌법 이런 거랑 연결이 돼요. 그쵸? 그리고 민법 말고 다른 어떤 사법 있죠. 상법 같은 거에서도요. 좀 특별하게 조금 플러스 알파를 시킬 뿐이지 민법의 틀에서 조금씩 바뀐다고요. 사법이 아닌 공법 관계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틀거리가 되는 법이 뭐겠어요? 민법인 거예요. 법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민법이 그래서 제일 먼저 1학년 때부터 배우신다고요. 로스쿨은 입학하기 전부터 배운다고요. 언제까지?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보기 직전까지. 법대는요? 4학년 졸업하기 직전까지. 민법이 그렇게 양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처에 공부하시던 분, 중개사 공부 말고요. 그냥 민법, 다른 법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보시면요. 다 민법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자, 민법은 그래서 1조 1118조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통틀어서 우리 그 중개사 시험은 제가 느낌적인 것도 있지만 6분의 1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이게 실제 민법보다 한 6분의 1, 한 5분의 1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확 줄죠. 작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민법을 되게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줄인 게 시험 범위가 한정돼 있던 게 그것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민법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민법 공부만 잘하잖아요. 그럼 다른 법 다 잘해요. 다른 법 다 잘합니다.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른 과목은 되게 잘하는데 민법을 못하는 친구는 있거든요. 그쵸? 근데 다른 과목 다 잘하는데 민법을 못하는 친구는 있다고요. 근데 민법을 엄청 잘하는데 다른 과목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민법만 잘하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해지는 거예요. 자, 민법 강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민법 총론이라는 부분과 물권법이라는 부분, 계약법, 민사특별법이라는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가 나와요. 자, 이거는 맨날 조금씩 변동이 있었어요. 민총 11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씩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11문제, 9문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게 정례화 됐습니다. 거의 정례화가 완벽히 됐어요. 자, 그럼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례형이라는 것과 박스형이라는 것과 정지문형 이런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여기 다 안 들어 40문제 나오는데 우리 40문제 나오는데 이거 40문제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가 대부분이 뭐냐면 단순 나열형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굳이 왜 써요? 이걸 왜 쓰냐면요. 이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참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험 문제는 뭘로 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수업용 민법은 뭘 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조문하고 판례밖에 낼 게 없어요. 그런데 민법은 다 낸다며. 시험 문제에 모든 시험에 다 들어있다면서요. 그러면 변호사 시험 민법 문제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문제하고 봅시다. 난이도 차이가
날까요? 날 수가 있을까요? 에이, 변호사가 좀 더 어렵겠지. 공인중개사가 쉽지.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왜요? 아니, 낼 수 있는 근거가 이거 두 개라니까요. 조문은 뻔하고요. 판례도 뻔해요. 그럼 난이도를 어떻게 날까요? 난이도? 그렇잖아요. 그쵸? 아니, 어차피 얘네 두 개로 내는데 이게 뭐 표현이 다르게 막 억지로 꼬아내? 막 바꿔? 판례는 딱 정해져 있어서 꼬기도 힘들어요. 꼬기도 힘들어요. 중간에 뭐 단어 같은 거 하나 바꾸거나 뭐뭐 한다 면을 뭐뭐 하거나를 뭐뭐 하고 이렇게 쪼잔하게 바꿀 수는 있지만 요즘엔 좀 그렇게 내지도 않거든요. 옛날식이지 그것도. 그럼 난이도는 어떻게 만들까? 그렇죠. 얘네들로 내는 겁니다. 문제를 사례형으로 내거나 박스형을 많이 내거나 정지문형을 많이 내면요.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플러스 난이도를 정말 높이려면 그 사례형 등 문제의 분량을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한 페이지에 이렇게 냅니다. 지금 두 문제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널널하게. 그렇죠. 그리고 좀 어려운 시험으로 갈수록 뭐 법무사 시험 같은 거는 한 페이지를 다 써요. 요즘에는. 그 중에서 핵심을 좀 찾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법학은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사례형 보시면요. 사례형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12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도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정지문형은요. 지금 이제 50%는 제가 항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문형이 뭐냐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이. 그러면 오지문형은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른 것은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 책에서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옳은 게 써있잖아요. 옳은 거. 그러면 옳은 거는 눈에 이렇게 그냥 익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확 들어오죠. 그래서 틀린 것 고르시오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옳은 것 고르시오는요.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거 두 개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박스형은요, 전부 다 읽어야 되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요 정도 좀 정리가 돼서 이 정도 나오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조금, 굉장히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례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요, 사례를 복잡하게 꼬아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다만, 단순 나열형을 조금 더 어렵게. 자, 요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례형 문제가 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사실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 예를 하나 들어주지 왜 이렇게 예를 안 들어주고 다음에 한다 그러냐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좀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민법 107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법 107조 조문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자,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모르셔도 돼요. 표의자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진의. 자, 일상용어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친구야, 그때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나의 진의가 아니었단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진짜로 속에서 원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내 진심이 아니었단다, 친구야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일상용어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고 하는 마음은 아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만 원을 줬어요. 야,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우리는 이걸 법률용어로 증여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증여할게. 그쵸?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갑이 100만 원 줬어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나 그거 진이 아니었어. 법원에 가는 거예요. 자, 판사 양반 들어보시오.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는 사실 100만 원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의가 없었어요. 107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내 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게 무효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무효예요. 이 을은 나에게 100만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라고 누구? 대법원에 이렇게 얘기를 법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 안 쓴다면서 엄청 쓰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의를 해석한다면 생각해보세요. 뭐만 했어요. 계약만 했어요. 어떤 계약을 증여든 뭐 매매든 무슨 계약을 해놓고서 나중에 그때 나 그거 진의 아니었어.
야, 나 그거 진이 아니었어,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해요? 계약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개판이 되죠. 개판이 될 것이에요. 그거 무효야. 막 무효래. 이런 걸 뭐냐면 법적 안정성을 깬다라고 그래요. 법적 안정성을 깬다. 다른 말로 거래의 안전을 깬다 그래요. 그렇죠. 아, 거래 다 해놓고서 나 그거 진이 아니었어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고심을 합니다. 자, 이때 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시 말할게요. 갑은 뭐라고 했냐면요. 진의란 진짜 속마음이야.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B는요. 무슨 소리야? 진의란 것은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이 속은 여기 있죠.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100만원 주기 싫은데 100만원 진짜 주기 싫은데 그 당시에는 100만원 주는 게 최선이었어. 내가 100만원 줄게 라고 말하고 싶었잖아. 그럼 그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쵸? 특정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특정 내용을 의사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둘이 싸웠어요. 보세요. 이거 일리 있어요? 없어요? 진이라고 써있으면 조문에 진이라고 써있으면 이게 맞지. 야, 그럼 법적 안정성 완전 깨져버리는데? 둘 다 이미 의의 있어요. A라고 주장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실제로. B라고 주장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싸운다고요. 뭐가 맞아요? 맞는 거 없어요. 모든 사회과학은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건 너무하다. 그치? 그러니까 야,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런 경우에는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판례를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빠밤. 자, 문제.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한 지문 중 틀린 것은 민법 제107조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틀린 지문. 맞아요? 틀린 지문.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걸 보다 단순 나열형 문제예요. 판례를 쭉 쓰고 판례 쓰고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이 판례 쭉 썼잖아요. 판례 내용 쭉 썼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단순 나열형 문제가 많다고요. 대부분이라고요. 근데 사례형 문제란 뭘까요? 보세요. 사실관계가 주어집니다. 자, 어느 날 갑과 을은 무슨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을이 지속적으로 괴롭혀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렇게 실제 사건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사실관계. 자, 사실관계에 뭐가 들어갈까요? 당사자인 갑과 을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 행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론은 안 나와요. 결론을 니네가 한번 내봐라 이거예요. 이게 뭐다? 사례형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증여를 원치 않았지만 당시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해서 증여를 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자, 증여계약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이므로 107조 2에서 무효가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정답 1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사례형 문제고요. 이게 단순 나열형 문제예요. 그리고 이 단순 나열형 문제 혹은 판례를 박스로 만들면요. 그것이 박스형 문제예요. 기억에 이거 나오고요. 니은 나오고. 선생님 그거만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한다니까. 긴가민가. 그리고 1번, 2번 기억, 니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긴가민가 한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게 또 박스형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나오면 쉽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요. 난이도 상승. 그런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참 또 나오다가 올해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길게 나왔거든요. 열 몇 줄짜리, 이걸로 치면 한 열 몇 줄짜리 문제도 나왔어요. 대체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 좀 많이 이상하고 문제를 냈는데도 오류가 있어요.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자체에 오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사례 문제인데 한 줄짜리 뭐 이렇게 굉장히 짧은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이게 우리 형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 방법론 연장이에요. 공부 방법론 심화 과정. 자, 단순 나열형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어떤 요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걸 압축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론에서 압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론에서 압축.
민법에 좀 특화되긴 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구조화와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체계화를 해야 됩니다. 말 되게 어렵지만 구조화라는 것은 글로 된 것을 그림으로, 그림이나 표로, 이거 제가 해드리죠. 또 체계화라는 것은요, 비슷한 걸 묶어라, 이거예요. 볼게요. 다음 중 동물이 아닌 것은, 이러면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 뭐예요? 당연히 개나리라고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논리 구조, 즉 로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아닌 것, 여기서 아닌 것, 그리고 동물, 이렇게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전부 중에서 뭐 하나만 특별히 다른 애가 있구나. 그럼 그 모든 것에서 다르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동물이라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동물에 대비되는 개념, 동물이 있고요. 이 동물에 대비되는 개념인 식물이 있구나. 뭐 겹치는 거는 없을 수도 있고, 동초가초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리고 동물 안에는 포유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등등등등 있구나.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어요? 체계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 잠깐 보시면 동물, 식물, 이 동물 안에는 포유류, 어류, 조류 등이 있고 식물 안에는 뭐 양치식물 뭐 종류 있다.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머릿속에서 지금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체계화가 머릿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까치는 조류에 해당하고, 고래는 포유류에 해당하고, 다람쥐는 설치류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각각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엄청 잘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개나리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동물 카테고리 밖에 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 나열형 문제가 나옵니다. 뭐 앞에서 봤던 107조면 뭐 다음 중 뭐가 맞는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목차별로 카테고리별로 쭉 만들어 놓은 내용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데에 있는 것이 나오거나 혹은 여기서 말하는 게 오인데 맞는 지문인데 이게 좀 억지로 바꿔서 나온 것들은 바로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체계화 과정입니다. 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차에 목숨 거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왜 그렇게 구조를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네. 자,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마다 그래 비슷한 거 싹 모으세요. 그래서 구조화 체계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중량도 앞에 잠깐 뭐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이중량도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모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판례거든요.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렇죠. 뭐 108조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애들을 제가 다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애들도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시험 문제 이런 거 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올 수 있고 단순 나열형도 나올 수 있고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계화 구조화 시키라고 안 합니다.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 공부할 때부터 이거 묶으세요, 저거 묶으세요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파일을 제공해 드려요. 기본 강의 때 들어보시면요. 그래서 뭔가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리되는 기분이 많이 든다라는 게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반응이에요. 그 정리된 거를 끝까지 갖고 가면요. 네, 민법은 합격이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드렸던 내용이에요. 뭔가요? 자, 저는 재밌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재미를 드린다고 막 여러분들에게 유재석처럼 깔깔깔깔 웃겨 드릴게요. 아니에요. 자, 재미라는 것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그죠? 자, 아무것도 모를 때 밤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이뻐요. 5분 엄청 이쁘고요. 아우, 그 뒤로 추워져요. 아우, 진짜 빨리 내려가자. 산 위에 같은데 가야 요즘 별이 보이니까. 어우, 내려가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 별자리는 뭐고 저 별자리 사이에는 뭐가 있고 저기를 망원경으로 보면 어떤 성단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는 때까지 가만히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렇죠. 재미란 것은 흥미의 연속이에요. 자, 민법을 공부를 하면서 이걸 또 적용하고 싶은 걸, 이거 또 적용하고 싶은 걸,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건 지금 여기 맞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항변할까? 자, 이런 식으로 꼬리에 또 꼬리를 물게 되면요. 민법이 뭐가 재밌겠습니까? 공부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흥미를 연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재미있는 강의예요.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네,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흥미가 끊기지 않으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 강의. 제가 가속도 강의 말씀 많이 드립니다. 결이 살아있는 가속도 민법의 박결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공부는요, 속도 있게 해야 됩니다. 가속도 있게 해야 됩니다. 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제가 아까 1회독 할 때 얼마 걸리겠어요? 우리가 쭉 봐야 되면, 제가 아까 100문제 그거 봐서 80문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쭉 하는데, 예를 들게요. 민법 하나 그냥 그냥 읽는데 한 2달 걸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읽는 데만 한 2달 걸릴 겁니다. 수업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것만 해도. 근데 2회독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이게 또 2달 걸리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줄어들어야 돼요. 왜? 공부법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내용을 줄이면서 반복한다. 그래요. 자, 2달짜리가 이게 만약에 한 달, 그냥 이건 좀 극단적이지만 한 달로, 원래 한 달 더 걸려요. 한 달 더 훨씬 더 걸립니다. 하지만 한 달로 반으로 줄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읽을 때는요. 확 줄어야 돼요. 2주. 그렇죠. 2주 줄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의 속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속도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해서 공부를 빨리 그냥 대충 훅 해야 된다는 건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한 번 볼 때마다 양이 줄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가속도. 그럼 여기서 2주 걸리면 민법 1회독 할 때 한 2주 정도씩 걸릴 거예요. 계속해서 2주. 그러다가 시험 직전에는 한 1주로 바뀔 거고요. 나중에 시험 전날 하루 안에 민법을 전부 다 마스터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떨어질 수가 없겠지요. 자, 제가 약속을 드렸으면 여러분도 한번 약속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민법을 공부하겠지만 민법은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면 법률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면 법률 관계가 맺어지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계약은요. 굉장히 많아요. 매매 계약 같은 건 뭐예요? 물건 파는 게 매매 계약. 증여 계약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증여 계약이에요. 근데요. 그것만 계약일까요? 혼인 같은 것도 계약이에요. 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계약입니다. 혼인 계약이라 그래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와 지하철 공사는요. 운송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서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요. 최선의 합격을 위한 최고와 최선의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반드시 합격할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즉 계약을 하면 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저만 약속드리는 건 그래서 조금 억울해요. 여러분도 의무를 가졌으니까 여러분도 약속을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드시 합격한다는 자신감 가져주세요. 선생님, 제가 어려워요. 물론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학업 성취가 늦을 수도 있어요. 내 학원, 내가 같이 스터디하는 스터디 1은 벌써 100페이지 읽고 있고 모의고사 보면 빵빵 올라가요. 점수가 빵빵 나오고 있어요. 나는 근데 50페이지도 아직 못 보고 심지어 그것조차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의고사 보면 내 친구보다 반도 안 나오는데 좌절해요. 좌절하고 포기는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엉덩이가 이겨요.
목적지가 있으면 합격에 꼭 필요한 성취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조금 더 빨랐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험 1년에 한 번 봅니다. 여러분 친구가 석 달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여러분은 7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나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합격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결국엔 뭐예요? 좌절과 포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으로서의 겸손과인데 여기서 겸손하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 알아! 난 무조건 잘 알아! 이런 자신감을 누그러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엉덩이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엉덩이를 최대한 이용하셔라. 그게 내가 겸손하고 인내할 자신감이 없으면 엉덩이 공부가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 세 가지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주실 수 있겠나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이것만 약속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